아버지 지갑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뒷배경으로는 오래된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기 전 25살 때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이제는 말문이 거의 닫힌 상태였습니다. 물어볼 수도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아버지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줍음과 설렘,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듯한 눈빛.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다시 넣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밥상 앞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만 들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끄덕이거나 짧게 알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와 동생도 아버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싫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답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도 그래 잘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어깨동무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차가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똑같이 무표정하고 말없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서툴렀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던 시절이 있었고 가슴 뛰는 감정을 품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아버지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 사진을 지갑 속 가장 깊은 곳에 평생 간직하고 있었을까? 병원 복도를 오가며 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침대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발견한 뒤로 나는 아버지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숨소리 하나,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쏠렸습니다. 혹시 눈을 뜨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말 한마디라도 남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자꾸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늘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지난 시간을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말없이 보냈던 수많은 날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얼마나 쌓여 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면회 온 작은아버지께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갑에 있었다고 하자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영숙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25대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당시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때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게 즐거웠고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곤 했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몇 달 동안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 사람한테 청혼까지 했었단다. 그런데 그때 여자분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집은 단칸방 셋방살이었습니다. 여자분네는 그 동네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고 딸을 그런 남자한테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압력은 강해졌고 결국 영숙 씨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영숙 씨를 만났답니다. 교회 뒤편 벤치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영숙 씨는 끝내 눈물만 흘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답니다. 붙잡을 수도 없었고 원망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때 형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도 없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병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나도 아버지 나이가 되어 있었고 표정은 닮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감정을 속으로만 삼키는 모습까지도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버지가 왜 평생 말이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마음 깊은 곳에 문을 걸어 잠갔던 것 같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다시 아플까봐,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30이 넘어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숙 씨와는 정반대 성격이었답니다. 밝고 말이 많고 표현도 솔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형님이 어머니를 피하기까지 했답니다. 너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밥을 먹자, 영화를 보자, 산책하자, 조르듯 말을 걸었고 형님은 결국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했지만 형님은 끝내 영숙 씨를 완전히 잊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게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현재를 살아가는 책임감이었고 다른 한쪽은 과거에 남겨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아버지는 늘 균형을 잡으려 애썼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표정을 감췄고 혼자만의 시간을 오래 가졌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얼굴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설렘이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고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계속 그 사진 생각을 했습니다. 문상객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인사를 받았고 나와 동생은 곁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진 속 그 여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마음 한쪽에 담아두고 살았던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을까? 장례를 마친 뒤 나는 작은아버지께 그 여자분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 소식을 아느냐고, 연락처라도 남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일부러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는 결혼 후 서울로 이사를 갔고 아이 둘을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30년도 더 전 일이라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사람 소식조차 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지갑 속 사진 한 장으로만 기억하고 조용히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도 60을 넘겼습니다. 아이들도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퇴직 후 집에서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집안에는 나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세월 탓에 더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사진 속 여자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사람을 잊지 못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아버지를 기억이나 할까? 혹시 그 사람도 어딘가에 아버지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다 잊고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까? 나는 갑자기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억했다는 사실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교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말로는 당시 그 교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소를 적어들고 한 달 뒤 그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회는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건물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사정을 설명하고 1968년경 성가대에 있던 영숙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담당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오래된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옛날 것이라 지금은 맞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주소를 적어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찾아간 곳은 이미 재개발이 끝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예전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혹시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이 많은 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옛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실망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찾기를 포기하려던 순간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오래된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동창회 모임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박영숙 연락처를 찾는다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사진으로 찍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영숙 씨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치매가 와서 몇 년째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이름과 위치를 물어 적고 나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사정을 말하고 박영숙 어르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가족이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지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나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이네. 이 사람은 누구였더라?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버지를 가리키며 애를 썼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 이름이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요. 나는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요. 같이 있고 싶었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이 사람 생각을 했어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평생 기억하셨어요. 이 사진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나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됐다고, 할머니를 만나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나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가난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감정을 숨겼고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역시 평생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후회하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세요. 부처님 말씀에
인연은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이별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진짜 인연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영숙 할머니는 평생을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또 부처님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서로를 용서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원망 속에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며 추억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오래된 사진 한 장 속에 담긴 깊은 인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